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3주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강의 녹음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강의 내용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지요? 혹시라도 질문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개인 문자나 카톡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직업과 군대 윤리에서 제1장 인간과 윤리 관계에서 이제는 직업 윤리와 군대 윤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직업의 관계는 여기에서는 이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한 일이라고 1주차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맡겨주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과 직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과 직업에 있어서는 원시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어떤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생존에 관련된 일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직업은 어떤 경제적 충족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 가치 실현에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과 직업은 경제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단순히 보수가 높고 낮음을 고리지 않고 이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분업화가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요구하는 방법대로 직업을 갖고 지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 이제 변모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과 가치로서 인간의 어떤 최고의 직업은 이 덕망과 존경을 받으면서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출세, 입신양면의 의미로 인격과 능력을 쌓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담당을 하면서 주의 믿음과 존경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출세, 즉 입신양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격과 능력을 쌓아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주위의 믿음과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입신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직업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직업이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3D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4D까지 이제 직업이 나갔습니다. 힘들고 입걸터하고 더럽고 더티하고 위험한 덴저러스 그 다음에 먼 거리 디스텐트 이런 것들이 어떤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1960년대에서 80년대 젊은이들의 직업을 보면 이제 국가 경제와 어떤 그런 가족 생계를 위해서 외화벌이를 마다하고 타국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독일에 보면 간호사를 파견한다든지 강부를 파견한다든지 중동 지역 특별히 우리가 보면 노동자를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드는 외화벌이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했지만 국가 경제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국가 경제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일이었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는 없고 어떤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의 대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한 그러한 어떤 초석이 이러한 어떤 숭고한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60년대, 80년대 이런 분들이 이 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수고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성장을 해왔다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사회 직장의 근로윤리라는 것이죠. 이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는 뭐냐면 자세라든지 가치관, 올바른 직업관, 이런 것들, 이런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 그 다음에 정직함, 봉사정신, 책임의식, 직장 예절, 이런 것들이 갖춰야지만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윤리는 어떤 것이냐? 직업 생활에서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직업적인 양심,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직업윤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직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자료로 들어와서 직업윤리라는 것은 올바른 자세, 가치관, 어떤 직업관, 그리고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 정직함, 봉사정신, 책임감, 직장 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직업윤리는 어떤 면에서는 응용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윤리학에서는 직업윤리학은 직업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는 이 근로윤리와 공동체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근로윤리는 무엇이고 공동체 윤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로윤리라는 것은 맡은 업무를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한 자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실성과 그 다음에 근면성, 그 다음에 정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근로윤리라고 하고, 공동체 윤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봉사와 책임감과 직장 규범, 이런 것들을 지키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예절을 지켜서 행동하는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준법정신, 준법성, 그죠? 그 다음에 봉사정신, 그 다음에 책임의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직장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윤리로서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또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대 윤리의 어떤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윤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군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군 또는 군인이 지켜야 할 어떤 가치, 태도, 행동의 규범 체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군대 윤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군대 윤리의 어떤 직업의식, 직업 윤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미국의 정치학자 세무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이 군인 정신을 민군 관계 차원에서 직업군인의 윤리라고 정의한 데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대 윤리라는 것은 일반적 용어로 바뀌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였느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월남전, 즉 이후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 수행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베트남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월남전 수행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군대의 도덕적 부패를 해소하고 군대 윤리를 강조한 것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윤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군대 윤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군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군이라든지 군인이 지켜야 할 어떤 가치, 여기에서는 또한 태도, 행동 규범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즘 국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윤리의식이 부재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이런 LH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과일나무 옆에서는 우리가 가꾼을 고쳐 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또 과일 있는 그런 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윤리관계에 있느냐 이러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이 공무원이나 군인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자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리더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국가라든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군대 윤리, 어떤 면에서는 도덕 정말 강조해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대 윤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윤리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윤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군은 전쟁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평시에는 그에 대비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되는 이러한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조직 윤리다, 군대 윤리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윤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무력 관리 집단으로서 고유의 임무 수행,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뭡니까? 왜 인정을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의 전투행위라든지 무기 장비 사용, 잔혹성, 포로와 민간 처리,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군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전쟁 윤리에서 보면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정당성의 여부와 전쟁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떤 전쟁의 수단, 또한 군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성, 이 두 가지 주체가 중심이 어떤 면에서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보통의 사람에게 이게 악으로 인식되는 대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행위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살상이라든지 파괴,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결국 개인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비극을 주는 이러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윤리는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커다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면적인 모습을 보고 전쟁을 피로 악이라고 여긴다면, 자, 전쟁 행위의 주체인 군인과 군대, 국가, 전쟁 행위, 즉 군인과 군인의 어떤 전쟁 행위, 이런 것들은 비도덕적으로 어떤 구분해야 하는 이런 모순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군대를 바라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게 되고 군대의 존재 자체 또한 무의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어떤 군대는 궁극적으로는 자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인식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인이 하는 전투 행위, 무기, 장비의 사용, 잔혹성, 포로와 민간의 처리, 이러한 것들이 전쟁 윤리의 문제에서 중심 주제로 신중히 우리가 또한 처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대 윤리 용어에서, 자, 군대 윤리는 월남전 직후 미국에 패배한 것에 대한 반성물의 어떤 그 부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고, 이제 미국의 월남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군대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부패한 군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 도덕적으로 부패한 군대는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꾸 또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네요. 자, 비윤리적인 군대는, 자, 군기가 문란해지고 사기가 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의 사기를 저해해서 전쟁을 하면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기 문란 부대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율도 안 쓰고 여기에는 명령도 이런 것들이 또 영이 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계의 최강 장비, 고도로 훈련된 병사, 양질의 교육을 받은 장교들로 구성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주의와 어떤 면에서는 이 직업주의와 윤리적 측면에 거래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남베트공, 이 고위 간부들은 간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들어와 가지고 무기를 팔아먹고 그것을 또한 탕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가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 그 누구였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끝나고 상당히 많은 교훈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쟁 중에 28%의 어떤 미군 병사가 마약을 상습하고 복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탈영과 전투 거부가 전투부대 내에서 일반화되었고 여기에는 1972년 12월부터 1년간의 병사 25%가 탈영과 무단 이틀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공격명령을 불복한 이 항명사건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어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부대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영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공격명령에 불복했다는 이런 명령을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소부대 전투, 우리 소부대 전투라는 것은 특공연대는 거기서 침투하고 그 다음에 목표 타격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처음 이제 얼마 자대 배치를 받지 않고 온 소위가 연대장 앞에서 이제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특공연대는 돌격 앞으로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돌격 앞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훈련을 끝나고 각종 평가를 하는데 그 연대장님께서 소위한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소대장이 오니까 처음에 사실 어떤 개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특공연대는 공격명령이 때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명령이 없는데 왜 했느냐고 이제 물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위는 담당이 제가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우리 부대원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냐를 내가 시험해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연대장은 그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전술적으로는 그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소기의 패기, 그 소기의 어떤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따랐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지휘관이 얼마나 그 부대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섰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 다음에 신뢰가 바로 섰을 때는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어떤 교훈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리더십이 붕괴된 사례들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지만은 1016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어떤 그들의 부하에게 사살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확인을 위해서 이제 지휘관들이 병사들로 하여금 적 숫자, 이거 시체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도록 모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위복으로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월남전 교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군 직업주의와 어떤 그 직업주의와 리더십, 윤리적 타락, 이걸 자초한 결과 월남전에서 미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은
왜 있었느냐는 거죠. 자,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자신감의 위기는 자, 장교와 지휘관들은 무능하고 비겁하고 부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의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적응성의 위기입니다. 적응성의 위기. 자, 특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지원병 제도로 도입된 우리 1960년대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어떤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 이게 군에 이입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군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병사들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징병제를 통해서 이제 개병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군에 입대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상업주의가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군에 이입됨으로써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양심위기다. 이 양밀학생 사건의 은폐와 축소, 그 다음에 PX 물품의 부정 유출, 그 다음에 각종 전쟁 범죄에서 부정행위 사건이 자행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는 뭐냐면 이 직업주의와 어떤 리더십, 윤리적 타락을 자초함으로써 일어났던 이러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미군의 월남전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남전 이후 편찬된 미 육군의 어떤 작전 요무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양상이 아무리 변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기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무기 있어야 됩니다. 또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어떤 그런 가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즉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직장에서 또한 어떤 특수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또 이런 그런 모습들을 가게 된다 그러면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바른 직업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전쟁에서의 인적 요소는 자, 장차전에 있어서 승패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어떤 인적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에 의해서 그 전쟁이 승할 수도 있고 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또 전쟁 요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전쟁에서의 인적 요소는 상당히 우리가 승패를 결정적인 요소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적절하고 건강하지 못한 군인들은 어떤 전투의 신호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장병들은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평상시에 체력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한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군 부대의 어떤 그런 해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부대에서도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이 또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그 월남전의 어떤 그런 교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군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집함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병사들과의 같은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군인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어떤 또 병사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병사들도 늘
어떤 면에서는 직업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군의 어떤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늘 사고에 우리가 위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월남전이후 편찬된 다시 우리가 이제 작전무령을 우리가 했죠. 근데 자, 군인에게는 정신적 건강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정신적 건강이 요구되는 뭐냐면 그 부대의 사기와 단결과 지휘 통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사기도 저하되고 단결도 없습니다. 그 부대 통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군인에게는 정신적 건강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 강할 때 이 전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지휘자 리더가 그 핵심 요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부대는 어떻습니까? 사기가 충전되어 있고 어떤 부대의 어떤 사고도 적고 늘 자신감이 충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약한 부대란 어떤 것입니까? 뭐 사기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부대 관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부대에 어떤 사고도 많고 그 다음에 늘 병사들이 이런 어떤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약화되다 보니까 늘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대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지휘자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따라서 군인은 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 이런 전투력, 체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장병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지휘되고 군기가 서 있으면 장병은 어떻습니까? 이 국대의 어떤 역경과 불확실성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군대의 어떤 그 지휘자가 그런 것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위의 것처럼 늘 이런 것들의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늘 어떤 승리의식이 아닌 패배의식을 통해서 전투력이 감소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늘 전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정신력뿐만 아니라 체력도 늘 우리가 관리를 해서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뤄갈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윤리와 어떤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얼마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2월 24일에 있던 그런 내용인데, 자, 군 복무 당시 이 상관인 중대장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특전사 부사관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네요. 이거 붙였는데도. 자, 이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6살의 특전사 부사관은 자, 6개월의 어떤 집행유예 6개월형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이제 24일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 특전사 부대에서 이제 다른 중대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중대장, 뭐 나이도 여러분들한테 뭐 보면은 뭐 5살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 B씨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씨는 6차례에 걸쳐서 외수한 체구의 B씨를 겨냥해서 여기는 멸치, 뭐 이쑤시개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상관을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B씨에 대해서 일본식 여성의 어떤 특정 부위, 이 신체 부위를 말하는 용어로 지칭한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에 두발 정리를 지시하는 B씨에게 여기는 믿고 거른다는 뜻 이렇게 대놓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훈련 지침을 하더라는 중대장에게 이 특전사 중대장은 별거 아니다라고 또 다시 어떤 면에서는 훈련도 어떤 지시도 정상적인 지시도 거부하고 뭐 이런 어떤 모욕을 계속적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A 부사관은 2014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이제 한
거의 뭐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죠. 중사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재판부에 의해서는 어떻게 이분을 상간모욕죄로 인해서 판결을 했냐면, 자,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번죄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춰 이제 형을 정했다고 이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간의 모욕죄로 인해서 형을 집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또 한번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라기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인 2월 24일 날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군 간시망이 뚫려서 기순의 북한의 병사가 이 CCTV에 10회에 포착돼서 8번 놓친 이러한 상황들이 또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북한의 병사는 이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의 해안으로서 이제 월남할 당시 이 감시 경계용 카메라가 10차례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8번이나 놓쳐서 경계에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이러한 허점을 드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은 자, 민간으로 어업분야에 종사한 이 남성은 해안으로 올라온 뒤 이 민간 통제선 민통선 초소까지 이동해서 식별될 때까지 이 3시간 10일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추에서 포탁된 지 30일 만에 주요 부서와 지기자들에게 상을 전파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늦장 전파라는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끔씩 그 동해안 쪽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동해안에 이제 철책들이 많이 이렇게 철거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경계에 또 허점도 있을 수 있고 미비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CCTV 첨단 시설을 이용해서 경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엊그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넘어왔는데 경보음이 울렸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CCTV에 또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가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예민하다는 거죠. 조그만 것에 인해서 바람이라든지 돌이 날아가서 부딪히면 계속적으로 경보가 울리니까 계속 꺼놓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었다는 거죠. 아마 해안 부대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이러한 CCTV에서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몇 번에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실 모니터링 200 경보면 알림이 울렸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시병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연적인 오보 현상으로 추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놓치고 그 다음에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모 부대장이 보직 해임을 당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던 사항들을 아마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자, 오전 4시 12분에 14분 동안에 이제 동해안의 어떤 최전방에 있는 그 해군 합동 작전 지휘소 울타리 경계형 CCTV에서 이제 이 북한의 남성이 3회 이상 포착이 됐는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8분 사이에 민통선 초소 이 CCTV에 2회 포착되어서 자, 근무자가 식별하고 이제 상황을 보고한 거죠.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번, 10번째, 9번, 10번째 포착돼서도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저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통선 초소에서 4시 16분께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이 고속 어떤 상황 전파로 이제 어떤 이 전파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22사단장에는 34분 뒤에 보고됐다는 거죠. 이 중요한 내용들이 넘어오면서도 계속 이게 포착이 됐는데도 이 동해안 쪽에 계속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게 요즘 상황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대 내에서
경계 근무가 너무 해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현장 조사에서 이 북한 남성이 오전 11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통과한 이 배수로에는 이 동해안 이 철로 공사 이게 설치됐을 때 해당 부대는 이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동해안 쪽뿐만 아니라 강화 쪽에서도 이런 해수구 쪽으로 그 배수로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배수로를 철저히 한번 점검하고 이런 지시도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CCTV에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항들을 놓치게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작년 7월에 탈북민 김모 씨가 강원도 월곡리에서 이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한 이후 이제 부대 내에서는 수문이라든지 배수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발생한 22단의 이런 지시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도 전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대의 어떤 상황실 간부, 이 영상 모니터 간부병이 실질적으로 보면 임무수행 절차를 어떤 미준수에서 식별하지 못했고 이 수문 배수로 일제 점검 보안 대책도 이런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훈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일이 일어나면 뒷장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뒷장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부대에 근무하면서 중요한 배수라든지 중요한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적의 침투 사건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병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휘관들한테 이게 인수인계가 돼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그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22사단과 8군단 이 초기 상황 판단할 때 엄중한 상임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치 매뉴얼도 준수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 지휘관 회의에서 전부대 지휘관이라든지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어떤 작전 기강의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확립되는 그러한 계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또 일어났던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겠지만은 1월 19일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남영신 어떤 면에서는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부 주임원사들이 육군 주임원사들이 이제 어떤 그 진정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런 내용은 자 12월 20일에 주임원사가 가진 화상회에서 나이로 군대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 총장은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의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을 하냐고 접근하는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서는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해져라고 이제 강조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건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강회의에 따라서 이 참모총장이 강조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면 또 육군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냐면 참모총장 회의가 이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 이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전의를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서로가 장교와 부사관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기름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서로 협업하고 서로 부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상위 예의 존중을 표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한 어떤 그 훈련에 있어서는 또한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러한 또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남총장이 왜 이 주몬사들과에서 반마 주자를 꺼냈을까 하는 발언이었는데, 신원식 그 국민의힘 장관은 뭐냐면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런 군 하극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군의 어떤 그런 중요합니다. 서로가 이제 바로 온 소위가 반말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런 군 하극상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지 않았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군대 문화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최근에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하는 이런 하극상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쭉 한번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었지만은 폭행 이런 것들,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연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까지였는데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모총장이 그런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위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부사관이 가해자인 하극상의 번제는 5년간에 226건, 병은 617건. 이 이제 병 다음으로 이 부사관의 어떤 그런 하극상이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개혁 2020에 여기에서 보면 장교와 부사관의 책무와 임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인구가 자꾸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군대도 기술집약형 이 구조의 정예군으로 축소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병사들은 감축되고 거기에 남는 인원들은 누군가요? 장교하고 이제 부사관들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5.9%에서 이제 2025년에는 몇 프로까지 40%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장교와 부사관의 이런 어떤 갈등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협업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장교인데 내가 무슨 부사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라 우리가 직업적인 거를 늘 얘기를 했잖아요. 직업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직업은 하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품고 장교와 어떤 부사관의 갈등이 아닌 협업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서로가 협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대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군간부 자살이 병사 2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가 1일 공개한 어떤 자료에서 보면 2015년에서 19년에 장병의 극단적 선택이 280건, 전체 사건에서 우리가 6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급별로도 보면 이 장교 부사관의 비중이 155건, 죄송합니다. 155건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초급 간부, 여기서 소위, 중위, 하사, 중사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병에 이제 있다면 최근에 했던 91건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병사에 대한 어떤 지휘 책임이 있고 또 상명하복과 엄몇이 딸리는 이중적지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군대 대학을 바로 졸업하든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해서 예를 들어서 부사관에 가고 장교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회에서는 최소한 3년, 최소한 어떤 면에서는 5년, 10년이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대리, 그 다음에 계장, 이렇게 부장 이렇게 달잖아요. 몇십 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가면서부터 부하가 3, 40명이 딸려있는 이런 어떤 그런 지휘 책임을 지인다는 것 상실 아마 군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병사들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상명하복에 대한 이런 어떤 지휘 체계 때문에 상당한 그런 어떤 업무의 과중 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임이나 상간 폭행, 그 다음에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변 비관이 됐다는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가중한 업무 이런 것들도 잘 또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교와 군 이 부사 간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갈등이 아닌 이 협업의 역할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 직업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군 직업과 윤리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군이라는 직업은 일반 사회 직업과 다른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군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특수한 조직에 종사한다. 그래서 살인이라든지 방화, 파괴 이런 행위가 용인되는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일이 군 어떤 직업의 고유한 핵심적인 임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본질적인 측면을 가보면 군 본연의 임무와 기능 이 발휘는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느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군에게 윤리 문제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수반되며 수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최종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고려할 때 어떤 정당한 이유와 명분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국의 어떤 국민들이 폭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그런 어떤 사항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음에는 이제 수단적 측면입니다. 군과 어떤 리더는 자신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군의 구성원, 국가에 미치는 역할의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과 리더의 윤리적 건전성은 어떤 군 전투력 유지와 형성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리더의 어떤 그런 건전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그러한 어떤 지휘, 그 다음에 말과 언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리더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리더의 이런 것들 건전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군 전투력 유지 향상의 어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휘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직업윤리와 군대윤리와 상호관계입니다. 이 직업윤리와 이 군대윤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여기에서 보면은 함수관계이다. 이 함수관계이다. 그래서 직업윤리에 군대윤리가 어떤 면에서는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세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포함된 함수관계에 포함된 거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윤리는 일종의 우리가 응용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윤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악행으로 여겨지는 전투행위라든지 살상과 파괴, 기만활동,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군 임무수행 이런 어떤 도덕적 문제의 관여하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대윤리는 일단 어떤 직업윤리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생명윤리나 환경윤리, 또한 심지어는 정보윤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응용윤리 분야가 망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응용윤리의 군대윤리는 군인의 정신, 죄송합니다. 넘어가네요 자꾸. 군인의 어떤 전쟁윤리, 군인의 가치관과 덕목, 그 다음에 군인의 직업윤리, 또한 군인의 리더윤리 이런 것들이 상호 이런 유기적으로 우리가 관계에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군인의 직업윤리는 뭐냐? 여기에서는 국민 모두가 이런 병력 의무를 가지는 경우
강호는 있지만은 자, 직업군인은 누구냐?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윤리로서의 군대 윤리는 자, 군 임무 특성, 임무 수행의 어떤 특성과 군 본연의 가치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하나인 국가의 안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직업이라는 점에서 군대 윤리는 전문 직업 윤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군인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뭐냐는 거죠. 자, 민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자애라든지 청렴, 배려, 봉사, 존중 이런 것들이 민간에게 요구된다 그러면 그럼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치관은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충성, 용기, 명예, 책임,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에게 필요한 리더 윤리란 뭐냐는 거죠. 군대에서 필요한 리더 윤리. 리더 윤리는 여기에서 보면 자, 군대는 국민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 통제고 누구를 위해서? 주인은 국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주인은 누구냐면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복종한다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어떤 말에서 보면 발전시킨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가 해결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강한 리더십이 우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여기서는 리더율도 있지만 자, 군이 자율성을 어떤 면에서는 따라서 군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전투 통제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집단 단위의 임무 수행하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리더십과 문민 통제를 바탕으로 해서 고유하였던 전문성과 자율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례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옛날 중국에 위나라에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옥이라는 장. 그는 언제나 병사와 같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잠잘 때에도 그 다음에 행군할 때에도 그 다음에 자기 식량도 자기가 직접 휴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찰관 병사 한 명이 이제는 종기 걸려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할 때 그 종기의 기름을 직접 빨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병사 어머니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묻자 어머니는 슬프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바로 지난해에도 그 장군께서 우리 아이의 아버지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셨습니다. 그는 오기 장군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등을 보이지 않고 앞장서 싸우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더의 자질은 곧 뭘 얘기하느냐? 사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러한 사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이거였던 중국의 위나라의 오기 장군이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군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좀 타계하셨죠. 자, 우리가 백선엽 장군을 얘기를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1950년 8월 미 공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여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최종적으로 저지한 이 반격 작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자, 8월 22일 악의 기반의 상황 속에서 국군 11연대가 일대대의 고지를 탈취당하고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의 미 2사단과 25연대도 후방 차단을 위해서 이제는 철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이 백축간대의 위험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사단장인 백선영 중장은 어떻게 했냐면 자, 대대가 후퇴하는 현지로 달려가서 병사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후퇴하면 망국이다. 더 나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대안에 남아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서 이 어떤 면에서 낙동강 방어를 우리가 구축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현상이라기보다도 이러한 리더의 어떤 면에서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정말 죽구를 각오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장군이 타계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사항들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직업과 윤리에서 제 3절 우리가 보면 직업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군인으로서 직업은 또한 일반 직업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윤리와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업 윤리와 군대 윤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직업 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꾸 여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고쳤는데도 이게 장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직업윤리의 개념, 군대윤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봤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